수업을 시작하게 됐네요. 여기 앉아있단 말은 이제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제 시험 이제 끼케야 한 달 조금 넘게 남았죠. 2달 조금 안 되게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뭐 아시지만 항상 드리는 말씀, 이런 거 뭐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객관식 시험은 막판 2달 싸움이에요. 게다가 여러분들한테 뭘 쓰라는 것도 아니고 찍으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찍으라는 지문들은 여러분이 다 보신 지문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 시험장에 가가지고 못 봤던 지문, 안 배웠던 지문 거의 본 적 없잖아요. 다 봤던 지문들을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문제집이 있는데, 요 문제집 이제 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제 강론도 드릴 텐데, 지금까지 시험에서 여기서 벗어나서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여러분 기출문제 지문들은 여기 다 들어있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지문만 OX만 그릴 수 있으면 돼요. 그 정도로만 눈에 익숙하고 하면 되는 거라서 막판 2달만 잘 정리하시면 고득점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이제 남은 2달 최대한 이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래서 지금 2달은 보통 때 뭐 지금의 하루는 보통 때 한 일주일 공부하는 양만큼 공부할 수 있는 집중력이 발휘되는 시기니까 몸 관리도 잘 하시고 이렇게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전에 양해를 드릴게, 제가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아요. 이렇게 원래 저번 주에 좀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약을 먹고 했는데 아직 완전히 안 나서서, 저도 원래는 오늘부터 좀 빡시게 돌려야 되니까 해서 한번 잘 하려고 했는데, 지금 몸살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좀 컨디션이 썩 좋지 않은 상태인데, 여러분들도 혹시나 만약에 몸이 안 좋으시면 바로, 저도 그냥 바로 병원 가가지고 의사분이 약 순하게 지어줄까 했는데 독하게 지어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주사도 놔달라고 해갖고 일부러 센 주사 맞고 그러고 왔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혹시나 조금 몸이 안 좋다 싶으면 바로 주사 센 거 맞고 바로 약 먹고 바로 완쾌한 다음에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일단 몸 관리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조금 상태가 그래서 목이 좀 갈라지고 해도 조금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 있는 교재는 뭐 저번에 수업 들으신 분들도 들으신 분들이 있겠지만, 저번 거랑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요. 뭐 시험 본 지 며칠 지났다고 이렇게 바뀔 게 있겠어요. 저번에도 최대한 여러분 시험에 나올 만한 예상 문제를 정리해 놓은 거라서 크게 수정한 거 없어. 이번 더더욱이나 그냥 최근에 여러분 시험 끝나고 나왔던, 여러분 시험 보고 난 이번에 2차 시험 끝나고 형법시험이 4번 정도 있었어요. 법원행시, 그 다음에 국가직 7급, 그 다음에 해양경관부하고 해경심인가 뭐 여기 있었는데, 그거 정도에서 여기 나왔던 지문들 중에 여기 없는 지문들을 한두 뭐 좀 끼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최신판에 나온 거 좀 몇 개 좀 더 추가하고, 뭐 그 정도 외에는 크게 손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해보셨을 테니까 아시겠지만,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지문들, 못 봤던 지문, 이상한 지문 별로 없어요. 다 봤던 거, 다 공부했던 거, 이거예요. 그거를 나오는 건데 헷갈려서 틀리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이 내용에서 항상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면서 별거 없는데 뭐 뻔한 지문들이고 뻔한 거밖에 없네, 그럼 합격이에요. 어차피 그거 시험장에 나올 건데 그거 맞출 거니까. 근데 와, 문제 새로운 지문 많고 좋은 지문 많고 처음 보는 괜찮은 거 많이 배웠다,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있는 지문들만 잘 정리하시면 충분히 형법은 고득점 하실 수 있어요. 따라서 지금부터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뭐 교과서 볼 필요도 없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봐도 돼요. 이것만 보세요. 그냥 시험 볼 때까지 이것만 메테독을 하세요. 반복해서. 그러면 어차피 여기서 크게 벗어난 시험 문제 안 나올 거니까 여기 있는 지문만 다 보고 가면 100점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있는 지문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둘 중에 하나예요. 너무 뻔해가지고 안 들어있는 거라서 안 봤어도 맞출 수 있거나, 아니면 어차피 남들도 같이 틀릴 지문들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세는 지장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 볼 필요도 없고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어요. 요것만 몇 번 반복해서 보고 여기 있는 지문만 OX를 그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실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근데 이래도 가실 때는, 그래도 같이 저랑 하실 때는 꼼꼼하게 다 정리하시면서 좀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러분이 혼자 복습을 하시면서는 보실 때는 이렇게 빨리빨리 읽어 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이를테면 2달 뒤에, 다시는 안 봐도 시험장에 2달 뒤에 갔을 때 충분히 나는 이건 안 틀리고 맞출 수 있다 싶으면 그냥 지워버리세요. 그 지문들은 괜히 구태여 놔둘 필요 없어요. 아는 지문 다시 번복하는 시간 낭비할 필요 없거든요. 그냥 지워버리시고 시험장에 가면 2달 뒤에 헷갈릴 수 있겠다는 한 것만 남겨놓으세요. 그 다음 볼 때 다시 그 중에서 또 지우고 하고, 시험 보기 전에 1시간 정도만 이걸 볼 수 있게 하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오늘 이제 수업 들으실 때는 중요한 판례 뭐 강조하는 거 이런 것들에 신경 쓰셔서 보시긴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복습하실 때는 그걸 보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막 수업 시간에 이제 문제 하면서 아주 중요한 판례, 별표 판례 어쩌고 뭐 이런 거 하는 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거의 알고 있을 거예요. 수업 안 들어도 다 알고 있는 지문일 거거든요. 2달 동안 시험장에 안 가도, 시험장에 갈 때까지 한 번도 안 봐도, 예를 들면 서명사치 판례 같은 경우는 워낙 중요한 별표 판례라서 여러분 다 머릿속에 있어요. 2달 동안 공부 안 해도 아는 판례거든요. 그런 거는 구태여 신경 써서 볼 필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 여기 보셔야 될 것은 중요하지 않은 건데 혹시나 내가 시험장에 가면 이건 헷갈릴 수 있는 거 그런 걸 한 번이라도 더 보는 게 중요해요. 아는 지문 구태여 볼 필요 없잖아요. 너무 뻔하고 여러분이 여기 있는 지문 중에 최소한 한 70~80%는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 지문을 구태여 다시 볼 필요 없잖아요. 이 지문은 2달 동안 안 봐도 시험장에 가서 충분히 맞출 수 있거든요. 가장 잘못된 게 막판에 중요한 거 위주로 정리하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정리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머릿속에 이미 있는데 오히려 중요한 게를 정리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헷갈리는 거, 나중에 시험장에 가면 틀릴 수 있는 거 이런 것만 정리하는 시간이고 이미 알고 있는 중요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넘어가시지 구태여 그걸 시간 낭비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행복한 교실 혹시 하시는 분들한테 좀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이거 잠깐만 좀 시간 들여서 들으면 다른 수업에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시간 조절인데 원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시험 문제를 풀 때 1번 풀고 2번 풀고 할 때 항상 이제 그런 게 습관이 있죠. 1번 풀 때 잘 맞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1번 문제가 쉽게 나왔어요. 하고 2번이 확실하게 답인데도 1번 있고 2번 있고 3번 있고 4번 있고 천천히 읽어요. 하고 2번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2번이 확실하게 틀렸구나 생각하고 2번에 답을 하고 넘어가요. 그러다가 한 3, 4, 5번 정도 가서 조금 속도가 빨라지다가 한 7번쯤 돼서 모르겠어요. 3번과 4번이 한참 고민하다가 체크하고 넘어가죠. 그러다가 한 12번 풀다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한참 고민하다가 갑자기 7번 가서 한번 다시 보다가 다시 12번 그냥 체크하고 넘어가고 이러면서 시간을 여기서 1분씩 2분씩 잡아먹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시험장에 갈 때 지금부터 모의고사 같은 걸 풀거나 할 때는 그냥 1번부터 20번까지 1번부터 20번까지 끊김없이 그냥 풀고 넘어가야 돼요. 물론 공부를 많이 해서 다 아는 거라면 상관없지만 모르는 거 있으면 찍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렇게 어차피 고민을 해봤자 1분 고민하든 10분 고민하든 어차피 결론은 똑같아요. 찍고 넘어가는 건 똑같거든요. 처음 딱 봤을 때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 그게 답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처음 봤을 때 헷갈린다. 그럼 그건 아무리 고민해도 답 안 나와요. 시간만 낭비될 뿐. 그냥 바로 포기하고 둘 중에 하나. 그나마 그 중에서 느낌 오는 걸로 찍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1번부터 20번까지 남기지 말고 그냥 무조건 찍고 20번까지 넘어가야 돼요. 다만 나중에 혹시나 마킹할 때 시간 여유가 조금 생기면 그때 체크해놨던 것 중에 헷갈리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시간을 가져더라도 일단은 풀 때는 1번부터 20번까지 그냥 넘어가야 돼요. 근데 그게 인간이 쉽지는 않죠. 이게 욕심 때문에. 근데 그것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행복한 교실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전범위 모의고사랑 진도일 모의고사 한 3회 정도를 푸시니까 혹시나 여러분들 그 점수 해갖고 돈 주는 거 있나요? 장학금? 근데 그 돈 받아가지고 붙는 게 더 중요하니까 차라리 저 같으면은 그런 걸 해보겠어요. 제가 옛날에 몇 번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사시 처음에 이제 2차 붙었다가 떨어지고 다시 1차 공부할 때 12월 달에 합격자 발표가 났는데 떨어진 거 확인하고 바로 2월 달 시험이었거든요. 한 2달 만에 공부를 이제 다시 1차 공부를 해야 되는데 몇 번 말씀드렸지만 딱 그것만 했었어요. 아침에 친구들하고 전범위 모의고사를 한 10몇 회분 학원 이제 주변에 있는 복서실 같은 데서 복사집 같은 데서 사가지고 친구들이랑 같이 앉아가지고 저희는 40문제였는데 딱 20분 만에 풀기로 했어요. 40문제를 20분 만에 풀기로 해갖고 누가 이제 시간 재가지고 시작해가지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데 20분 딱 지나면 끝 하면은 그냥 전부 덮고 다 오답 체크를 했었거든요. 근데 첫날에는 다 반도 못 풀었었어요. 근데 한 2, 3일 지나고 나니까 대충 풀고 나중에 한 일주일 지나니까 전부 20분 만에 풀더라고요. 그러니까 포기하기 시작하니까 빨리빨리 보고 모르겠다 싶으면 아무거나 찍고 또 모르겠다 싶으면 바로 찍고 넘어가고 이런 연습을 자꾸 하다 보니까 한 일주일 지나니까 40문제를 20분 만에 풀게 되더라고요. 하고 딱
20분 만에 풀고 10분 정도 서로 질문할 거 하고 딱 30분 만에 딱 그거 하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독서실에 앉아가지고 그때부터 40문제를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지문을 읽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지문은 내가 이해하고 있고 2달 뒤에 시험장에 가도 한 번 이 문제는 절대 안 틀리겠다 싶으면 그냥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요거는 2달 뒤에 헷갈리겠다 싶으면은 딱 한 줄만 썼어요. 그것도 길게 안 쓰고 키워드만 딱 한 두세 줄, 몇 줄만, 한 몇 자만 내가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 정도 짧게 그냥 키워드만 딱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풀다가 모르는 파트가 있으면 이건 모르겠는데 하면 딱 교과서를 펼쳤는데 공부를 안 하고 딱 그것만 봤어요. 요거 답 On지 X인지 판단하는 거 딱 그것만 하고 딴 건 아무것도 안 보고 딱 그것만 체크하고 바로 책 덮고 다시 지문 하나씩 이렇게 했었어요. 하고 40문제를 하는데 좀 꽤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한 몇 시간 걸려요. 하고 그렇게 하고 나면 점심 먹을 때쯤 돼요. 하고 이제 점심 먹으러 나올 때 나오면서 그 문제를 짝짝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항상 제가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를 찢어야 돼요. 문제는 머릿속에 들어있어야지 딴 데 들어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공부하다 보면은 조금 막히거나 좀 피곤한 거 있으면 나중에 보지 하면서 잘 이렇게 모아놓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도 저도 한 번도 그거 본 적 없어요. 나중에는 없어요. 결국은 그때 안 보면 결국은 나중에는 시험장에 가서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짝짝 찢어버렸어요. 근데 찢어버리는 게 금방 말한 것처럼 찢으려면 거기 있는 내용을 전부 이해해야 찢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꼭 이걸 찢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꼼꼼하게 읽어보고 이해까지 끝까지 한 다음에 결국 나와가지고 찢었어요.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점심 때 공부를 안 하고 이제 점심 먹고 나와서 그다음부터 다시 스타 하면서 밤까지. 그래서 실제로 딱 그것만 했어요. 오전 딱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일체 공부 안 했어요. 근데도 말씀드렸지만 훨씬 두 번째 1차 붙을 때 고득점으로 붙었고 상당히 점수 좋게 붙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이렇게 잘 맞았나 싶게. 근데 이유가 딱 그거였던 것 같아요. 가장 효율적 공부예요. 여러분 법과목은 나오는 데서 내요. 내는 거 내고 나왔던 데서 내고 기출문제 반복하고. 근데 제가 예를 들면 형법 같은 경우 40문제짜리를 10번 풀었으면 400문제를 푼 거예요. 그러면 400문제면 사실은 오지선다니까 4, 5, 20, 2000개 지문이에요. 그리고 20회를 풀면 4000개 지문을 본 거예요. 그럼 4000개 지문 봤으면요, 시험 나올 모든 지문 다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문 알고 있으면 100점 맞지 틀릴 일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특히 전범위 모의고사 풀다 보면은 중복돼요. 부작위범 문제 어차피 낼 것 뻔하잖아요. 그럼 전범위 모의고사 10번 풀면 10문제 중에 최소 5문제 내지 6문제는 부작위범이 있을 거거든요. 그럼 1회차 때 부작위범 문제 풀었는데 어떤 지문 하나 틀렸어요. 근데 5회차 때 부작위범 문제가 또 나왔는데 그 지문 또 나올 거거든요. 그럼 아까 저번에 틀렸을 때 봤었으니까 이번에 안 틀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또 틀릴 수 있어요. 그럼 또 확인하고, 근데 7회차쯤 되면 그 지문 또 봐요. 그럼 그때쯤 되면 한 3번째 보는 거니까 시험에 나오는 지문들은, 중복되는 지문들은 계속 반복해 나오니까 3번째쯤 보다 보면 이제는 그냥 보고 답 찍어요. 그러다가 한 15회차 때 그 지문 나오면 그냥 1초 만에 답 찍고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시간이 빨라지기 시작하고, 특히 시험에 나오는 중요 지문들은 반복해서 여러 번 나오다 보니까 그걸 반복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나올 중요한 지문들 위주로 확실하게 OX를 그을 수 있는 상태에서 시험장에 간 거예요. 그러면 법과목은 거의 다 맞출 수 있어요. 따라서 한번 그런 것도 사람마다 스타일은 다르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나머지는 이제 해나가면서 하고 바로 시작을 하죠. 참, 그리고 옛날에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꺼낼 얘기가 뭔지는 아시겠죠. 오늘은 우리가 사전 양해가 없어가지고 3시부터 7시까지로 잡혀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1시간만 더 할게요. 8시까지만 좀 양해를 좀 해주세요. 이 양이 좀 돼요. 근데 이 양을 소화하려면 그래도 시간이 조금 더 있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나중에 막판에 강론가 갖고 14번에 3, 14번에 4 뭐 이렇게 끝내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제가 최소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내용들을 하려면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한데 4시간권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오늘은 어쩔 수 없이 7시에 끝내지만 다음 주부터는 1시간만 더 해서 8시까지 수업을 하니까 혹시 약속이나 이런 거 있으면 그렇게 좀 예정을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자, 1번. 네. 재형법정주의는 희한하게 올해 처음으로 이번 시험에서 안 냈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뭐 10몇 년 동안
이번 빼고는 다 나왔던 거고, 그리고 여기는 어쩔 수 없어요. 자주 보면서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지문 정도라도 자주 보면서 OX를 그을 정도,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1번 문제. 의료법 41조가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당직을 둬야 된다, 이렇게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에요. 몇 명을 둬야 될지, 의사를 둘지 간호사를 둘지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 배치 기준을 따로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 90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형사처벌의 대상을 모법의 위임도 없는데도 지 마음대로 신설하거나 확장했어요. 그렇다면 이 사건 시행령은 위임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죠. 맞고. 그다음에 2번. 많이 나왔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53조가 공기업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 아닌 사람도 형법 129조 그 뇌물죄죠. 뇌물죄를 정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공기업의 지정에 대해서는 하위규범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시에 가도록 규정했다 하더라도 조형법적 위반되거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거로 볼 수 없다. 맞죠? 원래 어떤 기업이 공기업으로 지정되면 지정된 공기업의 임원은 뇌물죄의 주체가 돼요. 그럼 이건 구속요건에 관한 거니까 원래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해야 돼요. 근데 이 지정권을 행정부 장관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언뜻 보면 위반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위반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법에 이미 요건 다 써 있다고 그랬어요. 이 법에 자산 규모 2조 이상인 회사, 그다음에 상시 고용인 수가 50인 이상, 연 매출액이 몇 퍼센트가 공적인 영역에서 나오는 이런 기업들의 요건을 법에 다 써놓고, 다만 형식상 지정만 이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을 형식상 장관이 지정하는 것이지 장관 지 마음대로 지정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건 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죠. 맞고. 3번. 행정기관인 청소년보호위원회로 하여금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결정하도록 하고, 그 결정된 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청소년보호법은 조형법적 위반된다. 틀렸죠. 위반되지 않죠. 이건 어쩔 수 없다고 그랬어요. 1년에 나오는 유해 매체물이 워낙 많은데 뭐가 기고 뭐가 아닐지를 미리 법에 써놓는 거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어쩔 수 없이 그때그때 단속하는 행정기관이 그때그때 규정해서 규제를 하는 거는 부득이한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요거는 허용된다고 보죠. 3번이 틀렸네요. 4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시행령 2조 48호가 농협중앙회를 정부관리기업체 하나로 규정한 거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헌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 맞죠? 이것도 여러분 나중에 뒤에서 하시겠지만 주택 재건축조합의 임원이나 농협중앙회 임원을 정부기업체나 또는 공무원을 의제해서 뇌물죄를 적용할 때는 공무원을 의제해서 가중처벌하는 거, 이거는 전부 다 정당하다고 판례가 보죠. 맞고. 그 다음에 5번. 자, 법률이 있고 법규가 있어요. 명령이나 시행령 같은 법규가 있어요. 근데 법률이 있어요. 하고 이 법률의 위임에 따라 법규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법규는 유효해요. 법의 위임을 받은 거니까. 근데 어느 날 그 위임에 근거한 법률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법규는 이때부터 위임에 근거 없어졌으니까 무효가 될 거예요. 근데 반대로 법의 근거도 없이, 법률의 근거도 없이 법규가 만들어졌어요. 이거는 무효예요. 근데 뒤늦게 위임에 근거된 법률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그때부터 이 법규는 유효가 될 거예요. 그 때문에 어떤 법규가 유효인지 무효인지는 뭘 갖고 판단해야 된다? 그 자체를 봐서는 안 되고 그 앞에 법률의 개정 전후를 따져야만 시기상의 유무유를 판단할 수 있죠. 따라서 어떤 법령의 위임의 근거 유무에 따른 유효 여부를 심사하려면 법 개정 전후에 걸쳐서 모두 심사해야, 그래야만 법규 명령의 시기에 따른 유무유를 판단할 수 있죠. 맞고. 그다음에 2번. 조형법정지 옳지 않은 것. 자, 농협협동조합의 임원 선거에서 정관이 정하는 행위 이외의 선거운동을 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농협협동조합법은 조형법적 위반된다. 맞죠? 여러분 여기서 구속요건이 뭐냐면 정관이 정하는 행위 이외의 선거운동, 이게 구속요건이에요. 근데 원래 구속요건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임의 법률로 정해야 되는데 정관 재정권자는 농협 임원들이거든요. 그러면 국회가 아닌 농협 임원들이 구속요건을 창설하게 돼요. 이거는 법률주의에 위반되죠. 이렇게. 그다음에 2번. 전기통신사업법에서 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포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맞죠? 공공의 안녕질서, 미풍양속을 해야 하는 것, 도대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시행령에 어떤 게 규정될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포괄입법금지 원칙이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죠. 얼마 전 해경 문제였죠. 3번. 3번은 오랜만에
이거 한 몇 년 전에 나오다가 안 나왔다가 오랜만에 올해 이번에 법원 행시인가요? 검찰직 7급인가에 나온 지문이네요. 3번 지문이. 자, 국구 식품위생법 11조 2항이 과대 광고의 범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거. 이거는 과대 광고로 인한 형사처벌에 관한 내용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재형법조 위반된다. 틀렸어요. 위반되지 않는다요. 이것도 어쩔 수 없다요. 불가피하다. 왜? 광고의 범위나 내용이 워낙 다양해요. 어떤 광고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걸 미리 예측해가지고 법률을 규정하는 거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단속하는 행정관청이 그때그때 사안마다 규제해가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규제하도록 하는 거, 이거는 부득이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걸 볼 수 없다죠. 3번 틀렸네요. 넘어가시고 4번 성문법률주의란 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률로 규정된다는 원칙으로서 여기서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말하죠. 맞고 5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안에서 수권법률이 첫 번째 구속요건의 점에서는 처벌 대상의 나이가 어떤 것인지를 예측할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점에서도 형벌의 종류, 사형인지 징역인지 상한과 폭 5년 이하인지 10년 이하인지 요걸 명확하게 규정하는 걸 전제로 위임법은 허용되죠. 맞고. 그다음에 3번 재형법 정지 옳지 않은 것. 유해물질관리법 35조에서 금지하는 환각물질을 구체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다만 성질에 관하여 흥분, 환각, 마취작용을 일으키는 유해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 이렇게만 한계를 설정해 놓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한 거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틀렸죠. 위반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유해물질이 수시로 생겨나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법에다 규정하는 거 불가능해요. 따라서 이런 새로운 신종 마약이나 이런 게 나왔을 때마다 그때 행정관청이 바로 집어넣어가지고 규제하도록 하는 거 역시 부득이한 거기 때문에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걸 볼 수 없다죠. 그다음에 2번 특별위원회가 소멸했어요. 여러분 참고로 요거는 올해 나온 전원비치 판결인데 형사법에서 더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작년인가요? 최순실 박근혜 씨의 그 국정농단 국회 청문회가 열렸었어요. 근데 그 청문회에서 몇몇 증인들이 나와서 위증을 했었어요. 그러면 원래는 이제 위증죄로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사람들은 무조건 처벌을 못하고 그 청문회에서 고발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공소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일부 증인들이 위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문회에서 고발을 안 했었어요. 근데 고발 안 하고 청문회가 끝났습니다. 이제 청문회가 끝났어요. 근데 사회적으로 그 여론이 안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그때 국회 청문위원이었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의결을 한 거예요. 고발을 의결한 거예요. 자, 이 경우 이거 처벌할 수 있느냐? 결론 없다요. 없다. 왜냐면 판례 보시면 특별위원회가 국회의 특위가 소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특별위원회가 특위가 존속할 당시에 제적위원이었던 이었던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연소로 고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거, 이거는 소초권인 고발의 주체와 시기에 대해서 범위를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확대하는 것이에요. 이는 가능한 문헌의 의미를 벗어나기 때문에 유치소금 전칙이 위반된다. 따라서 청문회가 끝난 다음에 고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은 뭐 이것도 최신 판례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다 아시는 판례예요. 그 다른 사람의 나체가 나오는 영상화면, 모니터 화면을 폰카로 찍은 거 카메라 등용 촬영죄 안 되죠. 신체를 촬영한 게 아니니까 그거 유사한 판례가 또 나와서 그냥 넣은 것 뿐이에요. 참고하시면 돼요.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도 성폭력 특별법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 문헌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거예요. 재형법질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 또 남성인 피고인이 마치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 피해자들과 영상 통화를 하면서 자유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이런 자유행위 영상을 휴대전화에 화면 캡처해서 이를 저장했다 하더라도 이거를 성폭법에 카메라 등용 촬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4번도 이것도 이번에 나온 최신 판례인데 좀 이상한 판례죠. 독특한 가운데 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글씨와 글씨 사이에 가운데 점이 있으면 주로 일본은 어떻게 해석하죠? 일반 국민들은 5호라고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근데 법원이 5호가 아니라 end라고 해석해야 된다는 판례예요. 그래서 판례 보시면 가운데 점은 단어 사이에 사용될 때 일반적으로 와, 과, 즉 end의 의미를 가지는 문장보다
따라서 이 조항에서 말하는 복제 배포, 저작권법에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복제점 배포한 자를 처벌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불법으로 복제를 한 거예요. 다만 아직 배포를 못한 상태에 잡혔어요. 판례에 따르면 처벌할 수 없다요. 왜냐면 조문이 복제점 배포라고 돼 있는데 이때 가운데 점은 and란 뜻이다. 따라서 복제해서 배포까지 해야 요 법 위반이 된다. 근데 복제만 했지 배포를 하지 않았다면 복제해서 and 배포까지 해야 이 죄로 처벌할 수 있는데 아직은 배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요. 그래서 보시면 따라서 이 조항에서 말하는 복제점 배포는 그 문헌상 복제하여 and 배포한 행위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따라서 저작물을 복제하여 배포한 행위가 있어야만 저작물의 발행이라고 볼 수 있고 저작물을 복제한 것만 갖고는 아직은 발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5번 판례는 신해철 씨 판례, 이것도 최신 판례죠. 그 신해철 씨가 의료사고로 사망을 했는데 그 갖고 얼마 전에 이 신해철 씨 의사 업무상 과실로 1년 받았죠, 이제. 근데 이분이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주장을 했었어요. 그 신해철 씨가 문제가 많았다. 내가 계속 며칠 좀 더 있어보라 했는데도 신해철 씨가 화내고 무단으로 퇴원했다가 내가 요구하는 치료 행위를 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퇴원도 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사실들을 재판 과정에서 이제 설시했던 사건 이제 그리고 언론에도 알리고 그랬었죠. 언론 플레이 하면서. 근데 판례 보시면 의료법 19조는 환자의 의료행위에 관한 비밀을 누설을 금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누설을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비밀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원죄로 공개돼서는 안 되는 비밀 영역으로 보호돼야 되고 이러한 보호 필요성은 환자가 나중에 사망했다 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고 봐야 될 것이에요. 따라서 의료인이 누설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의 비밀에는 사망한 사람의 비밀도 포함된다요. 따라서 신해철 씨가 이미 사망한 뒤지만 그 신해철 씨의 의료행위와 관련된 그 여러 가지 비밀 사항을 그 언론에 누설한 거, 요 법 위반에 해당한다. 그런 취지의 판례입니다. 참고로 이 신해철 씨와 관련된 판례 하나 더 있죠. 중요한 판례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결국 신해철 씨가 사망을 했는데, 신해철 씨의 사망 과정에서 피해자 자신의 과실도 분명히 있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신해철 씨가 독단적으로 퇴원, 의사가 며칠 좀 더 있어봐라 했는데도 싫다 하면서 의사의 만류를 뿌리치고 독단적으로 집에 퇴원했다가 다시 또 악화돼서 입원하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판례, 피고의 행위가 결과 발생의 유일하거나 직접적 원인이 필요 없죠. 다른 원인, 피해자 자신의 치료 소홀, 의사가 수술을 늦게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원인이 계셨더라도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인간관계에 있다. 그래서 이 판례도 이 사람의 의사의 의료 과실과 신해철 씨의 사망 사이에 신해철 씨의 자신의 과실이 환자의 과실이 여러 가지가 개입됐다 하더라도 인간관계 단절되지 않고 인간관계 인정된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관계 판례에서도 좀 의미가 있는 판례예요. 그건 인간관계에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6번째, 이것도 올해 나온 판례인데요. 피해자 본인에게 촬영물을 교부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폭력 처벌법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요. 제공은 말 그대로 피해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거, 이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누구죠? 구하라. 그 남자친구가 동영상을 구하라한테 보냈죠. 그 사람 필요에 따르면 잘 보관하라 이런 의미로 보냈다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요 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죠. 다른 사람한테 보내는 거, 이를테면 그 당시에 신문사 일부 디스패치인가요? 여기다 보낸다고 처음에 돈 달라고 했다가 이렇게 안 되고 하니까 이제 결국은 구하라한테 보냈죠. 근데 만약에 디스패치에다 보냈다면 이건 제공이 되겠죠. 근데 구하라한테 보냈다면 본인에게 보낸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제공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 이와 유사한 판례가 올해 나왔길래 그냥 넣어본 거예요. 참고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소급표 금지 원칙.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자, 소급표 금지 원칙은 실체법뿐만 아니라 절차법에도 적용되므로 벌써 틀렸죠. 자, 소급표 금지 원칙은 뭐가 범죄고 그러면 어떤 형벌을 받을 것인지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범죄와 형벌에 관한 실체법에만 적용되는 규정이에요. 그리고 이게 확정된 다음에 이걸 집행하기 위한 절차와 관련된 절차법에는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죠. 얼마든지 소급이 가능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어떤 애가 범죄를 저지를 때의 소송법에 따르면 외국으로 도피한 기간 동안에 공소시효 정지 규정이 없었어요. 근데 재판받을 때의 소송법에 따르면, 신소송법에 따르면 외국으로 도피한 경우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규정이 새로 신설됐어요. 이때는 뭘 적용해요? 불리한 이 신소송법이 항상 소급 적용해요. 따라서 이 사람에게 시효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처벌할 수 있다는 게 판례였잖아요. 따라서 절차법은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얼마든지 소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급표 금지 원칙은 실제법뿐만 아니라 절차법에도 적용되므로 틀렸어요. 형사소송법의 규정이 행위 후에 행위자가 불리하게 변경됐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외국으로 도피한 기간에 공소시효 정지 규정이 이 불리한 규정이 신설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소급 적용한다면 이 원칙에 반한다. 틀렸어요. 위반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예외가 있죠. 소급표 금지 원칙이라 절차법이라 하더라도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자 또는 신고죄에서 고소기간이, 참고로 제가 여기다가 이거 뭐 이런 거 쓰는데 이거 쓰실 거 없어요. 그냥 팔짱 끼고 앉아서 그냥 보시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 교재에 다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머릿속에 다 있잖아요. 이거 왜 이거 쓸 필요 없어요. 괜히 물론 쓰실 수 있어도 필요하면 공부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쓰시든 쓰시되, 다만 이제 이거 끝나고 지금 딴 거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거 보면서 쓰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어차피 이거 다 교과서에 써 있는 거고 다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거니까 그냥 팔짱 끼고 그렇지 하고 듣기만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원칙적으로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소급이 가능해요. 단 아무리 절차법이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고소기간이 도과해서 국가의 형벌권이 소멸했어요. 하고 더 이상 국가가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없게 됐어요. 요때는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돼야 되죠. 적용돼야 돼요. 그 대표적인 판례가 2번이죠. 개정된 성폭력법은 20조 3항에서 13세 미만의 여자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해서는 강간죄를 범한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공소시효의 배제 규정 조항을 신설하면서도 이에 대하여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에 대해서는 성폭력특별법 20조 3항을 소급 적용해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맞죠? 그래서 어떤 애가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이때만 해도 공소시효가 7년이었죠. 근데 어떤 애가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죄를 저지르고 공소시효 7년이 지났어요. 근데 요때쯤에 성폭력특별법이 개정돼서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죄는 공소시효를 정하지 않겠다고 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얘는 이미 이때 공소시효가 끝난 사람이에요. 또 뒤늦게 만든 이 법을 소급 적용할 수는 없어요. 이 사람은 처벌할 수 없죠. 다시 근데 학설은 예외 없다요. 근데 판례는 예외로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 다시 시효를 연장하는 요거를 진정소급입법이라고 하죠. 시효가 끝난 다음에 다시 시효를 연장한 거, 요게 대표적인 예죠. 요것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요게 판례 입장이죠. 5.18 특별법 사건에서 전두환 노태우가 이제는 공소시효가 끝났으니까 나는 더 이상 처벌되지 않을 거라고 믿는 개인의 신뢰 보호하고, 전두환 노태우를 처벌할 공익을 비교해서 공익이 월등히 클 때는 예외적으로 이런 진정소유법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거기에 3번과 4번, 5번 지문이죠. 자, 3번 보시면 공소시효가 도과된 후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 시효를 연장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처리하는 방식을 진정소급표, 시효 이전에 시효를 연장하여 처리하는 방법은 부진정소급표예요. 근데 참고로 진정소표는 원칙은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 허용, 부진정소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죠. 그 다음에 4번 형벌불속 원칙은 행위의 가벌성, 즉 형사소추가 언제부터 어떤 조건하에 가능한가 문제지 얼마 동안 가능한가 문제는 아니죠. 맞고. 그 다음에 5번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가능케 하는 진정소유법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어요. 맞고. 그 다음에 5번 옳은 거, 보호관찰을 도입한 형법 개정 전의 행위에 대해서 재판시 규정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것은 형벌불소급 내지 원칙 내지 죄형법정지에 위반된다. 틀렸죠. 이렇게. 자, 보안 처분에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될 것이냐요. 원칙 적용되지 않죠. 얼마든지 소급이 가능해요.
형벌은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이 기초한 제재예요. 또 판단 시점은 행위시예요. 그러니까 행위시효법하고 재판시법이 달라진 경우 재판시법을 소급해서는 안 돼요. 행위시법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보완처분은 장래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방해 처분으로서 판단 시점은 재판시예요. 따라서 행위시 없더라도 재판시에만 있다면 얼마든지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완처분은 원칙으로 소급이 가능해요. 그래서 1번 질문 틀렸고, 그 대표적인 판례들이 2번 아동 청소년 성보호하는 법률에 정한 공개명령 제도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완처분이나 보완처분이에요. 근데 공개명령 제도가 시행된 2010년 1월 1일 이전에 범한 범죄에 대해서도 이 공개명령 제도를 소급 적용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거 소위법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틀렸어요. 위반되지 않아요. 보완처분은 얼마든지 소급이 가능합니다. 3번도 마찬가지죠. 위치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보완처분의 성격을 넘어 형벌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특정 범죄에 대한 위치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부착 명령 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하는 거 조형법주 위반. 틀렸어요. 위반되지 않아요. 보완처분은 얼마든지 소급이 가능합니다. 4번도 마찬가지예요.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형벌과 구분되는 비형벌적 보완처분으로서 어떤 형벌적 효과나 신체 자유를 박탈하는 효과를 가져오지 않아요. 따라서 소급처벌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폭력처벌법 시행 당시에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대상이 포함되지 않았던 사람들을 이후 소급해서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도록 했다 하더라도 이건 소급처벌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게 아니다. 이게 맞네요. 5번도 똑같죠.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에서 공개명령의 예외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위 피고인이 아동 청소년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시를 기준으로 틀었죠. 재판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죠. 원래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범인이에요. 피고인,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 범인이 아동 청소년일 때는 이의 장래를 위해서 명단을 공개하지 않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때 피고인이 아동 청소년일 때 판단 기준은 언제요? 이건 보완처분이니까 재판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죠. 그래서 범죄를 저지를 때는 청소년이었더라도 재판받을 때 성인이었으면 이때는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원칙 보완처분은 소급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얼마든지 소급이 가능합니다. 단 예외가 몇 개 있죠. 그게 다음 페이지 문제들이에요. 1번 가장 중요하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의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은 형벌이 아니라 보완처분의 성격을 가지지만 이에 대해서 형벌 불소급 원칙이 적용되므로 재판시 규정은 소급정할 수 없다. 맞죠? 그래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사회봉사명령이 행위시법 때는 100시간이었어요. 근데 재판시법에는 200시간으로 늘어난 거예요. 근데 하급심판사가 이거는 보완처분이니까 하면서 불리한 신법을 소급정한 거예요. 근데 판례 안 된다. 왜냐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한 특례법상의 사회봉사명령은 보완처분은 맞다. 그러나 형사처벌 대신 부과하는 거고 고통도 유사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여기는 소급범죄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걸 신법을 소급한 거 위법이다죠. 이건 무진장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2번 판례가 여러분들 시험에 나온 판례가 3개예요. 첫 번째가 요 1번 판례. 그 다음 2번이 한 번 나왔고 3번이 한 3번 정도 나왔죠. 경찰시험 말고 다른 시험까지 합쳐서 2번은 한 번, 3번이 한 서너 번 정도 나왔었죠. 이렇게. 그래서 요 1, 2, 3번이 예외 판례죠. 이게. 근데 먼저 2번 판례는 이런 거예요. 국가가 보완처분 제도를 개정했어요. 그러면서 3개를 바꿨어요. 근데 요 2개는 명시적으로 소급하라고 규정을 써놨어요. 요 2개는 소급하에 적용한다. 근데 얘는 아무 말도 안 써놨어요. 3개를 바꾸면서 2개는 소급하라고 써놓고 얘는 아무 말도 안 써놨어요. 그럼 입법자의 의도는 뭐다? 요 2개만 소급하고 얘는 소급해서는 안 된다. 그게 2번 판례예요. 보시면 전자장치 부착의 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추구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 범죄를 저지르면 부착 기간의 하한을 2배 가중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어요. 근데 그 규정의 소급 적용에 대해서 명확한 경과 규정을 안 뒀어요. 그렇다면 그 규정의 소급 적용은 이를 부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권익 보장이나 특히 이 법 측에서 일부 조항을 특정해서 소급 적용에 관한 경과 규정을 둔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한다요. 그래서 다른 거는
개정하면서 소급하라고 했는데 요거 하한을 2배 가져가는 거 요것만은 아무 말도 안 한다는 말은 요거는 소급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다음에 3번이 한 서너 번 나왔었죠. 이거는 아예 법에 명시로 써놓은 거예요. 보완처분제도를 만들면서 법에다 명문으로 요거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최초로 저지른 자부터 적용하라. 소급하지 말라고 명문 규정을 둔 경우에요. 그게 3번이죠.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범하고 아직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판결과 동시에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 근거를 따로 두고 있지 않아요. 따라서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 요 사람에 대해서만 판결과 동시에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고 봐야 된다. 맞는 질문입니다. 법에 아예 소급표를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칙과 예외 판례 요 3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죄형법조에서 가장 많이 나온 판례가 4번이죠. 행위 당시 판례에 따르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된 행위를 판례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법률 조항에 근거해 처벌하는 거 형벌 불소급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맞죠? 왜? 판례 변경은 법률의 변경이 아니에요. 해석의 변경에 불과한 거예요. 따라서 이걸 소급 적용하더라도 소급표 범죄 원칙이 위반되지 않죠. 죄형법 정지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지문 중에 하나죠. 5번 이것도 많이 나왔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은 법관의 합리적 양형을 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마련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하나 법관의 양형에 있어서 존중이 요구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 기준이 발효되기 전에 공수된 범죄에 대해서 뒤늦게 만들어진 이 양형 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형이 더 무거워졌다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틀렸죠? 없다죠. 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의 이 양형기준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참고자료에 불과한 거예요. 참고자료에 불과하기 때문에 뒤늦게 만들어진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형을 양정하더라도 이건 참고자료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소급표 금지 원칙이 위반되지 않는다죠. 이것도 많이 나왔었죠. 5번이 틀렸네요. 6번 이것도 생각보다 의외로 시험에 여러 번 나온 질문인데 형법상 강간과 추행죄에 관한 친고죄 폐지 규정은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예 법에 붙이게 형법 개정할 때 강간죄 친고죄 규정을 삭제하면서 붙이게다가 소급하지 말라고 명시로 써놨죠.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일반론이죠. 자, 게임 산업 진행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게임머니 환전이나 알선 재매입 영업을 처벌하게 되었던 바 그 시행일 이전에 행해졌던 환전, 알선, 재매입 영업을 처벌하는 거 당연히 형벌법규의 소급표 원칙에 위반된다죠. 된다. 1번 틀렸네요. 불리한 시행령이 만들어진 시행령 이후부터 적용돼야 되는 것이죠. 1번 틀렸고. 자, 2번과 3번은 똑같은 판례죠. 뭐 최신 판례 이미 나왔던. 자, 어떤 애가 옛날에 강제추행죄를 저질렀어요. 딱 한 번. 근데 이 죄를 저지를 때만 해도 강제추행죄는 옛날엔 비친고죄였어요. 이제. 친고죄였죠. 옛날에는 강제추행죄가 친고죄였죠. 근데 친고죄일 때 강제추행죄를 한 번 저질렀어요. 그 다음에 요때쯤에 법이 개정됐어요. 형법을 개정해가지고 상습 강제추행죄가 신설됐어요. 원래 추행하는 애들은 상습범들이 많다 보니까 이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상습 강제추행죄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하고 이제 얘가 그 뒤부터는 계속 상습의 습격으로 강제추행죄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강제추행죄는 포괄해서 하나의 죄로 처벌하죠. 이렇게. 근데 이때 이 포괄일죄가 이 단순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다음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만들어진 이 포괄일죄인 상습 강제추행죄가 여기까지 소급 적용해서 요것도 상습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요? 안 된다죠. 왜? 이건 불리한 법 개정이에요. 따라서 이거는 이 만들어진 이후에 강제추행에 대해서만 적용돼야 되고 이 만들어진 이전의 요 추행에 대해서는 상습 강제추행죄를 소급 적용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행위시법에 따른 그 당시 형법인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소추권도 그때의 요건을 갖춰야 되니까 이 당시엔 친고죄였으니까 피해자의 고소가 없다면 요거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죠. 따라서 2번 포괄일죄에 대한 기존의 처벌법규에 대하여 표현이나 형량과 관련된 개정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애초에 죄가 되지 않았던 행위, 원래 상습 강제추행죄가 없었죠. 이거를 구속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경우 이 신설된 포괄일죄의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신설된 법규를 소급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어요. 따라서 이게 맞고. 그래서 3번 상습 강제추행죄가 시행되기 이전에 강제추행을 하고 그 후에 상습 강제추행죄가 시행된 후에도 강제추행을 한 경우 상습 강제추행죄가 시행되기 이전의 범행은 상습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어요. 그냥 행시법에 따라 단순 강제추행죄로만 처벌할 수 있을 뿐이고 이때 소추권도 상습 강제추행죄의 요건 그 당시에 비친고죄였죠. 이게 아니라 단순 강제추행죄의 요건 친고죄 요건이 구비돼야 된다. 죠 맞고. 그 다음에 이제 4번과 5번은 여러분들 이 소급해 음주 원칙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피고인을 위한 거. 또 피고인에게 불리한 소급표는 금지되지만 유리한 소급표는 허용돼요. 그 대표적인 게 4번이죠. 인지의 소급표는 친족상들의 규정에도 미친다고 봐야 되므로 인지가 범행 후에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이 소급표에 따라 형성되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친족상계가 적용되죠. 맞고. 5번도 마찬가지죠. 어떤 애가 운전 면허가 취소됐어요.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어요. 근데 억울하다 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다만 취소된 뒤에도 운전을 계속했어요. 근데 이 소송에서 이겼어요. 이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판결의 효력이 장래를 향해서만 미치면 이 기간 동안 행위는 무면허 운전이 될 거예요. 그러나 이 판결의 효력은 소급해줘요. 하고 처음부터 면허 취소가 없었던 상태로 만들어요. 그럼 이 사람은 면허가 취소된 적이 없으니까 이 기간 동안 행위는 무면허 운전이 되지 않죠. 따라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에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이 면허 취소 처분이 행정쟁송 절차에 따라 취소됐다면 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처분시로 소급해서 효력을 잃게 돼요. 피고인은 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확정됐어요. 결론, 그 운전행위는 무면허 운전이 아니죠. 맞고. 그 다음에 8번. 자, 이것도 요즘에 여기저기 많이 나오죠. 국가가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규정을 최근에 신설해서 삼진아웃제도. 원래 음주운전은 습관이죠. 한 놈이 또 하고 한 놈이 또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음주운전은 형을 가중하는 가중처벌 규정을 새로 신설을 했어요. 근데 어떤 애가 음주운전을 한 번 했어요. 음주운전을 한 번 했어요. 근데 요때쯤에 법이 신설된 거예요. 세 번째 음주운전은 가중처벌하겠다라는 규정을 신설했어요. 그리고 이 법이 만들어진 다음에 딱 한 번 음주운전했어요. 자, 이 사람 이 3회차라고 해석해서 이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삼진아웃제도 규정에 따라 가중처벌할 수 있느냐요? 당연히 있다죠. 당연히 있다. 왜냐면 여러분 이 법의 취지는 뭐죠? 이 법이 만들어진 다음부터 앞으로 3번 음주운전하면 처벌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 법이 시행될 당시에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걸리면 가중처벌하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옛날에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2번 이미 음주운전 경력을 요거의 3회차에 포함시켜서 해석해도 이거는 소급형 음주 원칙이 위반되지 않죠. 따라서 자, 도로교통법 148조 2 1항 1호 요게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죠. 세 번째 음주운전은 가중처벌하겠다는 규정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도로교통법 44조 1항 요게 음주운전죄죠. 이 도로교통법 44조 됐어요. 예. 자, 국가가 음주운전의 경우에 반복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가중처벌 규정을 만들었죠. 그래서 세 번째 한 번, 2번까지는 좀 봐주겠지만 세 번째 음주하면 요때는 형을 엄청나게 가중하는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했어요. 근데 어떤 애가 음주운전을 2번 했어요. 그리고 이 법이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세 번째 음주운전하면 가중처벌하겠다. 그리고 나서 얘가 딱 한 번 음주운전했어요. 이때 옛날에 이 음주운전 이 2번의 경력을 여기 이제 뒤늦게 만든 이 법을 소급해가지고 이 2번의 경력까지도 여기에 포함시켜서 요거를 3회차로 해석해서 가중처벌하는 게 가능하냐요? 얼마든지 가능하다예요. 왜냐면 이 법의 취지는 뭐예요? 법이 만들어진 다음부터 앞으로 3번 음주운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 법이 시행될 당시에 3회차 음주운전은 가중처벌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보면 2번의 음주운전 전과까지 포함해서 이걸 3회차로 해석해도 소급형 음주 원칙이나 죄형법 중 위반된다 볼 수 없어요. 따라서 8번의 1번 지문 도로교통법 148조 2 1항 이게 삼진아웃제도예요. 여기서 말하는 도로교통법 44조 1항 이게
음주운전죄죠. 이거를 2번 이상 위반한 것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011년 12월 9일 이전에 구도로교통법의 44조 1항, 여기 이제 옛날에 음주운전죄를 위반한 음주운전 전과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거 형벌불소급 원칙에 위반된다 볼 수 없다죠. 맞고. 그 다음에 2번과 3번과 4번은 하나의 판례예요. 얼마 전에 대주그룹 그 회장님 때문에 우리 형법이 몇 개 개정된 게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이분이 벌금 250억인데도 불구하고 노역장 유치를 50일밖에 안 받았죠. 하고 이제 요거에 대한 반성으로 최근에 법이 개정됐죠. 하고 선고하는 벌금이 1억 원 이상 50억일 때는 500일, 아니 300일인가요? 저는 안 외워도 돼요. 근데 여러분은 외우셔야 돼요. 최근에 딴 시험에 이거 지문 나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1억 원 이상 5억 원일 때는 300일, 5억 원 이상 50일 때는 500일, 50억 이상일 때는 1000일 이상의 유치 기간을 정하여야 된다는 규정을 만들었죠, 이제. 근데 이 법 부칙에 뭐가 써 있었냐면, 요 규정, 이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공소제기된 자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부칙을 뒀어요. 이 법 시행 이후에 저지른 자가 아니라 공소제기된 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애가 법을 위반했어요. 근데 이 법을 위반할 때만 해도 이런 규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벌금 250억이라고 하더라도 50일의 노역장 유치가 가능했었어요. 근데 요때쯤에 법이 개정된 거예요. 법이 개정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무조건 1000일 이상을 선고해야 되죠. 250억이니까. 근데 요때쯤에 공소제기가 됐어요. 근데 이 조문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이후에 최초로 공소제기 단자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이 법 시행 이후에 공소됐잖아요. 그럼 이제 요거를 소급 적용해서 이 사람에게 1000일 이상의 유치 기간을 정하게 돼 버린 거예요. 판례에 따르면 소급해금전칙에 위반된다죠. 이거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 개정이잖아요. 근데 이때 저지를 때는 없었잖아요. 근데 뒤늦게 만든 이 법을 소급 적용하게 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소급해금전칙에 위반된 데서 위헌 판결을 받았죠. 참고로 근데 이 판례는 논점이 소급해금지 원칙의 위반이긴 하지만 또 하나 논점이, 근데 노역장 유치는 형벌이 아니죠. 우리 형법에 9개 써 있는 형벌, 사형, 징역, 금고, 구류, 사형, 징역, 금고, 그다음에 자격상실, 그다음에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여기에 노역장 유치는 없죠. 형벌은 아니에요. 근데 소급해금지원칙은 형벌이 아닌 것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서 의미가 있는 판례예요. 그래서 자, 2번 보시면 형벌불소 원칙에서 말하는 처벌은 단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의미의 형벌 유형, 그 9개 여기에 국한되지 않아요. 범죄 행위에 대한 제재의 내용이나 실제적 효과가 형벌적 성격이 강해서 신체 자유를 박탈하거나 이에 준하는 정도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노역장 유치 같이 이런 것도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도 형벌불소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 맞죠? 그래서 3번 노역장 유치는 벌금에 부수하는 환영처분으로서 실질은 신체 자유를 박탈하여 징역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져요. 여기도 형벌불소급 원칙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맞고. 4번 근데 형법 70조 2항의 노역장 유치 조항은 1억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하는 자에 대해서는 유치기간 하한을 중하게 300일 이상으로 변경시킨 것으로 형법 부칙에서 노역장 유치장의 시행 전에 행해진 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제기가 노역장 유치 조항 시행 이후라면 이를 소급 적용하도록 있다 하더라도 형법상 형벌불소급 원칙에 위반된다 볼 수 없다. 틀렸어요. 위반된다 해서 위헌 판결을 받았죠. 이렇게 4번이 틀렸어요. 5번 참고만 하시면, 갑이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이자제한법 8조가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A와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다만 그 법이 시행된 시행일 이후에도 여전히 제한 이자율을 초과해서 초과 이자를 수령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 처벌 규정을 소급 중에서 이 처벌 규정에 따라 당연히 처벌이 가능하죠. 맞고. 그다음에 9번 헌법재판소가 법률 조항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개정 시한을 정해서 입법 개선을 촉구했어요. 근데 이 시한까지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법률 조항은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해요. 따라서 이를 정하여 공소되는 피고 사건은 법원은 무슨 판결해요? 무죄 판결하죠. 무죄, 면소가 아니라 무죄. 소급해서 그 법조문은 효력을 상실해요. 따라서 얘는 법을 위반한 적이 없게 돼요. 따라서 무죄 판결이죠. 면소가 아니라. 1번 틀렸네요. 그 다음에 2번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 매체를 대하는 행위를 구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대가를 받고 접근 매체를 대함으로 인한 같은 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거, 요거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 매체를 대하는 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죄형법조 위반되지 않는다. 틀렸어요? 위반되죠. 왜? 대가를 받고는 말 그대로 받고를 말하는 건데 약속받고는 받고가 아니에요. 이거를 받고라고 해석해서 처벌하면 죄형법조 위반되죠. 그 다음에 3번 이거는 이상하게 모의고사나 여러 군데서 많이 꼽았는데 실제로 시험은 별로 안 나오고 있는 판례죠. 여러분, 어떤 정비조합이 설립됐어요. 그래서 A가 이 조합의 임원으로 선출됐어요. 근데 이때쯤에 이 조합의 임원만 저지를 수 있는 법을 위반했어요. 이 조합의 임원들만 저지를 수 있는 법을 위반했어요. 근데 이때쯤에 조합 설립이 무효가 됐어요. 무효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소급해서 처음부터 이 조합이 설립된 적이 없게 돼요. 그럼 조합이 설립된 적이 없으면 얘는 임원이 된 적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원이 된 적이 없으니까 임원만 저지를 수 있는 이 법 위반의 주체가 될 수 없어요. 결론, 이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요. 그래서 판례 보시면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어떤 조합이 조합 설립인가 처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조합 설립인가 처분이 무효여서 처음부터 도시정비법이 정한 조합이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면, 이런 경우에도 그 성립되지 않은 조합의 조합장이나 이사, 감사로 선임된 자는 구도시정비법 위반죄의 주체인 조합의 임원이나 조합 임원에 해당한다. 틀렸어요? 해당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석하면 유치해석금지 원칙이 위반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랑 똑같은 그림이 있죠? 갑이 공무원으로 임용됐어요. 그리고 요때쯤에 뇌물을 받았어요. 근데 요때쯤에 공무원 임용 무효가 났죠. 그럼 어떻게 해요? 소급해서 처음부터 공무원이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못 받는다고 그랬죠. 그럼 원래는 이것도 수뢰죄로 처벌해서는 안 되는데 판례가 수뢰죄로는 처벌하겠다죠. 비록 처음부터 공무원이 된 적은 없지만 공무원의 외피를 가지고 국민에 가졌던 신뢰는 여전히 보호되기 때문에 얘가 뇌물 받은 거는 뇌물죄로는 처벌하겠다 해서 비판을 많이 받는다고 그랬죠. 칭찬받는 판례, 비판 구조가 똑같은 구조잖아요. 근데 이거는 무죄 판결하면서 요거는 유죄 판결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옛날에 요 두 개를 비교 평석하면서 평석도 몇 번 나왔었거든요. 근데 얘는 몇 번 시험에 나왔지만 얘는 나온 적이 없어요. 참고 좀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4번 양과 염소는 다 같이 소과에 속하는 반추, 되새김질하는 가축이긴 해요. 그러나 같은 동물이라 볼 수 없어요. 따라서 형벌법규인 축산물 가공처리법의 수축의 하나인 양의 개념에 염소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을 해석하는 거 당연히 죄형법조 위반되죠. 이게 맞네요. 그 다음에 5번 이것도 올해 국가직인가 법원 행신가에 나온 질문이네요. 이번에 자 화물, 이것도 옛날에 한번 경찰시험에 나왔다가 한동안 안 나왔던 건데 오랜만에 나온 거네요. 화물 자동차로 형식 승인을 받고 등록된 배령 자동차를 구자동차관리법의 시행규칙에 정한 승용 또는 승합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는 거 죄형법조 위반되지 않는다. 그래서 위반된다요. 왜냐면 어떤 차가 승용차일 수도 있고 승합차일 수도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국가가 승용차와 승합차를 나눠 갖고 따로 규정하는 취지에 반해요. 그렇기 때문에 죄형법조에 위반된다는 판례죠. 오랜만에 다시 나온 시험에 나온 질문이죠. 보시고요. 그다음에 10번은 잠깐 쉬었다 보시죠. 네.